김세현 씨 맞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말 협박받았어요. 그 순간 부장검사 윤도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범죄자로 끌려온 23세 미혼모. 그녀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눈매, 콧날, 슬픔을 참으며 입술을 꽉 깨무는 그 표정까지. 20년 전 시장 화재 속에서 손을 놓쳐버린 3살배기 딸의 얼굴이 또렷하게 겹쳐 보였죠. 설마 그럴 리가. 20년간 매일 밤 꿈에서 찾아 헤매던 딸. 그 아이가 지금 범죄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아직 모릅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요. 과연 이 두 사람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요즘 가장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대댓글로 응원 남겨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제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적막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20세 김세연은 낡은 패딩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두덩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그녀는 강요당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공포가 짙게 서려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류철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도현 부장검사였어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고 처음에는 기록된 내용만 훑어보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피의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가의 선, 콧날의 모양, 입술을 꽉 다무는 버릇.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패딩 자락을 더 꽉 움켜쥐는 그 모습까지. 도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혀오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조여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왜 이렇게 낯익은 거지? 도연의 머릿속에 어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 하윤이의 얼굴이었어요. 3살이던 아이가 지금쯤 자랐다면 딱 저 나이일 거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앞에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재래시장에 불이 난 날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어요. 도연은 아내와 딸의 손을 꼭 잡고 출구를 찾아 달렸습니다. 그런데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작은 손이 스르륵 빠져나갔어요. 하윤아. 도연은 미친 듯이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기 사이로 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렸다가 사라졌어요. 사람들 틈을 헤치고 또 헤쳤지만 3살배기 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윤아, 하윤아. 목이 찢어지도록 불러도 대답은 없었어요. 아내가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도연은 불길이 잡힐 때까지 시장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딸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죠. 그날 이후 아내는 하윤이의 사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도연 역시 겉으로는 일상을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작은 손의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20년 전의 악몽에서 빠져나와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눈앞에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세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 협박받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목소리, 저 떨림, 저 표정. 모든 게 20년 전 연기 속에서 울던 아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세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의 눈매, 슬픔을 참느라 꽉 담은 입술, 눈물을 삼키려 애쓰는 표정. 너무나 닮아 있었죠.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이건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들어간 자신의 태도에 스스로 당황했어요. 면담이 끝났습니다. 세연이 문 밖으로 나간 뒤에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그때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아침 출근길 골목에서 스쳐 지나갔던 한 여자.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아기를 안고 떨고 있던 그 낯선 얼굴.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때 그 여자가.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길에 올랐어요. 검찰청까지 가는 지름길로 쓰던 조용한 골목이었죠. 이른 시간이라 인적이 드물었고 낡은 담벼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덜컥.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기 울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자가 유모차 앞에 쪼그려 앉아 허둥대고 있었어요. 유모차 바퀴 하나가 완전히 빠져서 길바닥에 굴러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퀴를 집어축에 끼우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자꾸만 헛손질을 했죠. 유모차 안에서는 생후 몇 개월쯤 되어 보이는 아기가 얼굴을 붉히며 울고 있었습니다. 콜록콜록 기침까지 섞여 나왔어요. 여자는 아기를 달래려 유모차를 흔들면서도 바퀴를 끼우려 애를 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여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피부에 푹 꺼진 눈, 며칠은 제대로 씻지 못한 듯 기름진 머리카락. 낡아서 솜이 삐져나온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아기 담요로 쓰려고 반쯤 벗어 유모차 위에 덮어놓은 상태였죠. 도연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여자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 온몸이 잔뜩 긴장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끼워드릴게요. 도연은 부드럽게 말하며 바닥에 떨어진 바퀴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모차 축을 살펴보니 나사가 헐거워져 있었어요. 그는 바퀴를 제자리에 끼우고 잠금 장치를 단단히 조였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때 유모차 안아기가 다시 콜록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저도 모르게 아기 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의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움푹움푹 들어갔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기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더니 눈가가 붉어졌어요.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고개만 가로저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움켜쥐더니
급하게 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망치듯 빠른 걸음이었죠. 도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골목 끝에서 여자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저 여자는 분명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저렇게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겁에 질린 표정을 하고 있는 걸까? 도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려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내내 회의와 서류 검토가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골목에서 만난 여자의 얼굴은 어느새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도연은 그 여자를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그것도 훨씬 더 처참한 모습으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불어오는 편의점 앞, 세연은 유모차를 세워두고 지우를 품에 꼭 안은 채 서 있었어요. 편의점 유리문 너머로 환하게 불이 켜진 우유 코너가 보였습니다. 세연의 눈은 그 코너에 꽂혀 있었죠. 분유가 다 떨어진 지 이틀째였어요. 지우에게 먹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연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다시 나왔어요.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거든요.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지우가 품 안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 건지 추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세연은 아이를 더 꽉 껴안으며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세연은 한 손으로 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어요. 세연이 살고 있는 고시원의 출입문이었습니다. 누군가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문 옆에 붙어 있는 호실 번호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어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항상 보고 있어. 아기 지키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세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딱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도 문 바로 앞까지 왔다는 사실이 세연의 다리를 풀리게 만들었죠. 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우를 안은 채로 편의점 앞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이 조여들면서 눈앞이 흐려졌죠. 아, 어떡해. 세연은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어요. 지우는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나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른 모양이었죠. 그는 봉지를 든 채 나오다가 바닥에 쓰러져 앉아 있는 세연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골목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세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도연의 시선이 세연의 품에 안긴 아기에게로 갔어요. 아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침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였어요. 손발도 차갑게 식어 있는 게 한눈에 보였죠. 도연은 말없이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두유와 우유를 들고 나왔어요. 아기가 너무 추워 보이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하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볼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일어나더니 유모차를 밀고 빠르게 걸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아까 바닥에 떨어졌던 휴대폰을 세연이 주워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무언가 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현은 한참 동안 세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밤 세연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 안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두 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눅눅하게 젖어 곰팡이가 피어올랐고 천장 구석에는 물이 샌 자국이 얼룩져 있었죠. 세연은 그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지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이마가 뜨거웠어요.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건 저녁부터였습니다. 아기는 힘없이 엄마 품에 축 늘어져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움푹움푹 들어갔어요. 입술은 여전히 파랗게 질려 있었죠. 세연은 분유통을 들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텅 빈 소리만 났어요. 이틀 전부터 분유가 바닥났고 그동안은 분유를 물에 희석해서 먹이다가 결국 끓인 물만 젖병에 담아 먹였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자꾸 보챘지만 세연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봉지들을 뒤져보았지만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먹여야 할 심장약도 해열제도 남은 게 없었어요. 약국은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죠. 세연은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3개가 전부였어요. 이걸로는 약 한 알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시원 주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방세 석 달째 밀렸어요. 이번 주 안에 정리 안 되면 방 빼야 해요. 세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보자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채업자였죠. 전 남편이자 남자친구가 세연 명의로 빌려놓고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세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7번, 8번. 결국 전원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세연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진단서였어요. 선천성 심실중격결손. 의사 말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비는커녕 당장 먹일 분유조차 살 돈이 없었죠. 세연은 진단서를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세연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턱 끝으로 떨어졌죠. 문득 편의점에서 만났던 남자가 떠올랐어요. 따뜻한 두유와 우유를 건네주던 그 손길. 아무 데가 없이 도와주던 그 눈빛. 세연은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자신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없이 비참해졌죠. 지우가 품 안에서 약하게 칭얼거렸어요. 세연은 아기를 더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연은 겁이 나서 화면을 확인했어요. 사채업자도 아니고 고시원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세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또 협박이었어요. 고시원 사진을 보낸 그 번호와 같은 곳에서 온 메시지였죠. 세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봤자 자신이 먼저 잡혀갈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지우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세연은 아기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세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지우의 열은 내리지 않았고 아기는 힘없이 칭얼거리다 지쳐서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세연은 아기 곁에 앉아 이마를 짚어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아침 8시가 넘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그 번호였습니다. 오늘 10시. 중앙역 3번 출구. 벤치 위에 검은 봉투 있어. 가져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끝나지 않았어요. 곧바로 또 한 통이 도착했죠. 아기가 다쳐도 괜찮겠어? 세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세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지우가 엄마의 울음소리에 깨어나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세연은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파랗게 질린 입술, 축 늘어진 작은 몸. 열 때문인지 땀에 젖은 이마. 이 아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세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세연은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지우에게 얇은 외투를 입히고 담요로 감쌌어요. 그리고 유모차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클을 채우는 데만 한참이 걸렸죠. 고시원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세연은 이를 악물고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역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죠. 중앙역 3번 출구 앞에 도착했을 때는 10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광장 한쪽에 벤치가 보였어요. 그 위에 검은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연은 유모차를 세우고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봉투를 향해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 우리 다 보고 있어. 세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눈물이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연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벤치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발, 두 발. 검은 봉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연이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유모차 안에서 지우가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세연은 그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손을 뻗던 동작이 멈췄죠. 아기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울면서도 엄마를 찾는 작은 눈. 세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세연은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그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었죠. 움직이지 마. 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형사 한 명이 세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지? 체포한다. 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세연은 절규하듯 외쳤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 협박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세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쇠가 손목을 조여왔죠. 유모차 안에서 지우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세연은 아기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수갑에 묶인 손은 닿지 않았어요. 지우야, 지우야. 세연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세상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그저 범죄자로만 바라보았죠. 그리고 그녀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이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검찰청 제조사실. 세연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체포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류철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던 그 남자였습니다. 골목에서 유모차 바퀴를 고쳐주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아! 세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왜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죠. 도현 역시 멈춰 섰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눈앞에 젊은 여자가 며칠 전 자신이 도와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세연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눈가의 선, 콧날의 모양, 슬픔을 참느라 꽉 담은 입술. 젊은 시절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 하윤이가 지금쯤 자랐다면 딱 저 나이일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세연 씨 맞죠?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도연은 스스로도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정말 협박받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세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를 해치겠다고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연은 서류를 넘기는 척하며 세연의 얼굴을 계속 살폈어요. 볼수록 닮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손짓, 고개를 숙이는 각도, 떨리는 어깨까지. 아내가 딸을 잃고 울 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죠. 그날, 편의점 앞에서 왜 그렇게 떨고 계셨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질문인지, 개인적인 궁금증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어요. 세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날, 협박 사진이 왔어요. 제가 사는 고시원 문 앞 사진이요. 누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피의자를 만났지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났어요. 세연이 문 밖으로 끌려나간 뒤에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저 여자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 왜 저렇게 아내와 닮은 걸까? 혹시 설마 그럴 리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이상한 감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다시 펼쳤어요. 세연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지 미상, 보육원 출신. 그 글자들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차를 몰고 도시 외곽에 있는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세연의 서류에 적혀 있던 그 보육원이었죠. 출생지 미상, 보육원 출신.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도연은 잠시 핸들을 잡은 채 멈춰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예감이 맞다면, 혹시 정말로 그렇다면.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보육원 원장실 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섞인 머리의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예수는 넘어 보이는 원장이었습니다. 도연이 검사라고 밝히자 원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안으로 안내했죠. 김세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여쭤보러 왔습니다. 도연이 말하자 원장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세연이요? 그 아이 무슨 일 있어요? 원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세한 설명 대신 세연이 어떻게 이 보육원에 오게 되었는지 물었어요. 원장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사이에서 20년 전 기록이 나왔죠. 세연이는 3살쯤에 발견됐어요. 시장 근처 골목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이름도 부모도 아무것도 몰랐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 근처. 3살. 20년 전. 모든 게 일치했어요. 혹시 아이와 함께 발견된 물건이 있었나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 안쪽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이게 그때의 아이와 함께 있던 물건들이에요. 오래된 담요하고 작은 옷까지 하고. 원장이 사진을 한 장씩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는 순간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곰돌이 인형이었어요. 낡고 해진 갈색 곰돌이. 그런데 그 가슴 부분에 빨간 실로 수놓은 하트 모양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게 수놓은 어딘가 서툰 하트.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하트는 아내가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바느질을 못하는 아내가 딸을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놓았던 바로 그 하트. 삐뚤어서 다시 하겠다는 아내에게 도연이 그게 더 예쁘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이 인형.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연이가 이 인형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꼭 안고 있었죠. 한참 뒤에야 겨우 떼어놓을 수 있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 앞에 섰어요. 손에는 보육원에서 복사해온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아내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그러다 곰돌이 인형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수놓은 거야. 이 하트,
아내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한참 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연이를 지켜야 해. 아내가 눈물 젖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연을 구하겠다고. 세연이 유치장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세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잠을 자려 해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지우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기는 지금 어디 있을까? 누가 돌봐주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약은 먹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때 교도관이 세연을 불렀습니다. 면회가 왔다는 것이었죠. 세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면회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회복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요? 지우는 괜찮아요? 세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지금 임시보호시설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세연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안심도 잠시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설 앞에 누가 서성거렸대요. 지우 사진을 찍으려는 것 같았다고. 세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면회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돌아온 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들이 아직도 지우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공포로 다가왔죠. 제발, 지우만은. 세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은 검찰청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후배 검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죠. 부장님, 김세연 피의자의 아기가 있는 시설 앞에 수상한 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부러질 것처럼 힘이 들어갔어요.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군.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로 손끝이 떨렸어요. 그날 오후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장 검사가 도연을 불렀죠. 윤 부장, 김세연 사건에서 손떼게.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차장 검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피의자와 개인적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사실인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장 검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이 사건은 손 떼야 해. 알지?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용지가 놓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하얀 종이가 유난히 밝게 빛났죠. 도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0년 넘게 몸담았던 검찰, 부장검사라는 자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세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조사실에서 떨고 있던 모습, 눈물을 흘리며 협박받았다고 호소하던 목소리, 그리고 곰돌이 인형 사진. 도연은 천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눌러 썼어요. 사직서. 펜을 내려놓고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검사보다 아버지로 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다음 날 도연의 사직 소식이 퍼졌습니다. 검찰 안팎이 술렁거렸죠. 왜 갑자기 사직했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소문이 무성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사직서를 제출한 그날부터 도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조심스럽게 협조를 구했고 경찰 쪽 인맥에도 연락을 돌렸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패턴, 최근 검거된 사건 자료, 협박 수법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죠. 도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검사의 눈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아버지의 눈이었죠. 밤낮 없이 자료를 뒤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단서를 추적했습니다. 모든 것은 세연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도연이 찾아낸 단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세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번호, 고시원 앞에서 사진을 찍은 자해 동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체계. 도연은 20년 넘게 검찰에서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 특수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나갔죠. 그리고 일주일 뒤 경찰 특별팀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 도시 외곽의 낡은 원룸 건물 앞에 검은 승합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이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형사들이 조용히 차에서 내려 건물을 에워쌌어요.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각자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도연이 제공한 정보대로였죠. 팀장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손이 내려오는 순간 돌입, 굉음과 함께 철문이 부서졌어요. 형사들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비명과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잠들어 있던 조직원들이 황급히 침대에서 뛰어내렸지만 이미 모든 출구가 막혀 있었죠. 창문으로 도망치려던 남자는 밖에서 기다리던 형사에게 바로 제압당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고함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중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마른 체격의 남자. 세연의 고시원 출입문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형사 2명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가 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 휴대폰 안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를 안고 편의점 앞에 서 있는 세연의 사진. 고시원 문 앞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 세연이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한 영상. 그리고 협박 메시지 내역과 조직의 지시 채팅방 기록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죠. 오늘 10시역으로 보내. 안 하면 아기 사진 뿌린다고 해. 고시원 앞에서 계속 감시해. 도망 못 치게. 채팅방 기록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빼곡했어요. 세연이 협박에 의해 강요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재심이 열렸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세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2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었고 세연의 진술이 다시 검토되었어요. 검사가 압수한 휴대폰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세연은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방청석 한쪽에 도연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검사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세연을 바라보며 2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판결문을 들어 올렸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 쏠렸습니다. 세연은 숨을 멈췄어요. 피고인 김세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따라서 피고인 김세연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순간 세연의 무릎이 풀렸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끝난 건지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방청석의 도현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세연은 석방된 뒤 도현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을 부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우유를 사주었던 그 남자. 제조사실에서 자신을 면담했던 그 검사. 자신의 무죄를 위해 검사직까지 그만두었다는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도연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연이 다가가자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검사님 아니었으면 세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세연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사진과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쳤어요. 20년 전 실종 당시 경찰 기록, 어린아이가 발견되었을 때 찍은 사진, 보육원에서 보관하던 입소 서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곰돌이 인형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기록들, 모두 실종된 제 딸의 기록입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세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다 뭔가요? 세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실종 아동 기록, 발견 당시 사진. 서류들을 넘기다가 곰돌이 인형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갈색 곰돌이. 한쪽 눈이 약간 풀어져 있고 가슴에는 삐뚤빼뚤하게 수놓은 빨간 하트가 있었어요.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거, 제가 어릴 때 안고 자던 그 인형.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세연은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린 시절 희미하게 남아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잠들 때마다 꼭 안고 있던 인형. 그 인형이 없으면 밤새 울었던 기억. 보육원에서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기억. 도연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세연아.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50대 남자가 참지 못하고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이야. 세연은 숨을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에 시장에서 불이 났었어. 사람들이 밀치고 도망가는 통에 내 손을 놓쳤어. 그날 이후로 하루도 안 잊은 적이 없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턱 끝으로 떨어져 테이블 위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세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부모님이 없는데 버림받은 거라고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봉투에서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아한 얼굴의 여자. 이 사람이 내 엄마야. 닮지 않았어? 세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내가 사라진 뒤로 매일 울었어. 지금도 내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울어. 포기한 적 없어. 우리 둘 다.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습니다. 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 연기가 너무 많았어. 사람들이 밀치고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내 작은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어. 하윤아, 하윤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뒤로 20년을 하루도 안 잊은 날이 없었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반드시 찾겠다고, 그렇게 버텨왔어. 세연은 곰돌이 인형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그 인형을 안고 울던 기억. 낯선 보육원에서 무서워 떨 때도 그 인형만 꼭 안고 있었던 기억. 왜 그렇게 그 인형에 집착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그 인형만 있으면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 인형에 엄마의 온기가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말인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손을 뻗어 세연의 손을 잡았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 미안해. 더 빨리 찾지 못해서. 20년이나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세연의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찾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매일 울면서 기다린 엄마가 있었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 헤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세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도연에게 안겼어요. 도연도 세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아빠, 아빠. 세연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23년 만에 처음 불러보는 말이었어요. 도연은 대답 대신 세연을 더 꽉 안았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둘은 서로를 붙잡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끊어져 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의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세연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세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우를 안고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평생 살아온 고시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50대 초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사진 속 그 여자.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와 입술은 세연과 똑같았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세연을 보자마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발 한 발 다가오더니 세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하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0년 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우리 하윤이 이렇게 컸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세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세연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엄마 품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전했어요. 엄마, 엄마. 세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을 불렀습니다. 기억 속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입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죠. 어머니가 세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도연이 현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미역국, 불고기, 계란말이. 어머니가 하루 종일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세연이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만들었다고 했어요. 세연은 식탁 앞에 앉아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밥을 굶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지우에게 물탄 분유를 먹이던 밤들이 생각났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머니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어요. 괜찮아요. 이제. 아니야. 어머니가 세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 엄마가 다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절대로. 세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연을 안아주었어요. 옆방에서 지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이 급히 일어나려는데 도연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내가 볼게. 밥 먹고 있어. 도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지우를 안고 나왔어요. 지우는 울음을 그치고 도연의 품에서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뒤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도연이 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외손자. 할아버지가 왔어. 지우가 방긋 웃었어요. 작은 손으로 도연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어머, 웃네. 벌써 할아버지를 알아보나 봐. 어머니가 다가와 지우의 볼을 만졌어요. 부드러운 살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예쁘기도 해라. 우리 세연이 닮았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세연, 도현, 어머니, 그리고 지우. 처음으로 함께하는 가족 식사였어요. 도현이 미역국을 세연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그동안 못 먹은 거 다 먹어야지. 세연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집밥의 맛이었어요.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의 맛.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맛있어요. 세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먹어. 많이 해놨으니까. 지우가 갑자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웃었어요. 도현도, 어머니도, 세연도.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세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와 옆에 섰어요. 무슨 생각해?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도연이 세연을 바라보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동안 행복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행복해지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행복해도 돼. 아빠가 지켜줄게.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도연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같이 만들어가자. 천천히. 어머니가 지우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도 푹 자네. 세연이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고시원에서는 밤새 보채고 울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죠. 세연은 눈물을 훔치며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어머니가 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고마워. 돌아와줘서. 네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20년 동안 끊어져 있던 가족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연디오였습니다.